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을 주목하는 이유로 풍부한 사회 간접 자본을 꼽았습니다. 애플페이가 오늘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애플페이로 갤럭시 독주 체제와 간편 결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오너 부재와 노사 갈등, 생산시설 화재 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실적에 이 같은 삼중고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오늘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방문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과 만났습니다. 이날 아르노 회장과 정 회장은 양사 간의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한국 반도체 산업 얘기인데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지금 K칩스법 국회 통과가 예정이 돼 있고요.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비로 큰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업계에서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해제라는 희소식까지 날아들면서 업계에서 상당히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다운 사이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고된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협의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이 남아있어 아직 국내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의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 첨단 산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3년 넘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리스크를 작용했던 일본산 3대 반도체 소재 수입 문제도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해빙 모드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밝혔으며 이로써 해당 품목들을 수입해야 했던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하나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업계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소식들과는 대조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올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늘어난 재고 자산과 수요 감소의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수요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적자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엄격한 조건을 내건 상태인데요. 특히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예. 각각 중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자칫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해 대미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미국 국무부는 외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똑같이 해당 조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와 자재 등의 물류비가 치솟으며 미국 투자 회의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신속히 개선돼야 기존에 세워둔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인데 앞서서 이제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부지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용인이 현재 주목받는 이유는 SOC가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팹 건설을 위한 핵심은 전력과 용수 확보인데요. 이미 SK하이닉스가 오는 2027년 상반기 팹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은 이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서 물류에 대한 고민도 덜었습니다. 네.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은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인재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권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위치한 IT 기업들이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팹을 수도권에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급 인력은 판교와 분당에도 수요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R&D만이라도 서울에 짓는 이유가 있다며 용인은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남방 한계선의 개념에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30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1위에 만족하지 않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300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향후 20년 동안 진행되는 만큼 1년 단위로 봤을 때 15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통상적인 투자 규모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20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바라봤을 때 놀랄 만큼 큰 규모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우려할 만한 규모도 아니다라며 이재용 회장이 평택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애플페이가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국내에 상륙해서 오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단말기를 보유한 그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신 기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해 현대카드와 아이폰 보유자는 호환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은 이날 기준으로 코스트코, 투썸플레이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편의점 등입니다. 이외 배달의 민족, 무신사, GS샵, 폴바셀, 롯데시네마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애플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현대카드 이용자는 보유한 카드를 애플페이에 추가 등록하면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가맹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애플페이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NFC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됩니다. 사파리 결제 또는 인앱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도 별도의 계정 생성, 비밀번호 입력, 정보 기입 등을 할 필요 없이 애플페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페이 사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좀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애플페이 결제는 사용자의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또는 기기 내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애플페이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는 애플 서버 물론 개인 단말기조차 저장되지 않아 카드 번호가 아닌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를 만든 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단말기 내부 시큐어 엘리먼트라는 칩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상륙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현대카드 사용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혹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현대카드 사용자는 애플 기기에서 지갑 앱을 열어 절차에 따라 카드를 애플페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앱에서 애플 지갑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애플페이에 유효한 현대카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현대카드에서 제공하는 리워드와 혜택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그 간편 결제가 가능했었죠.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유일하게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애플에 아이폰의 점유율을 좀 일정 부분 내줄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3%로 다른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아이폰의 간편 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20대, 30대 사용층이 두꺼운 아이폰 점유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김소혜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페이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이 2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기존 간편 결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관련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10년 동안 면세 사업을 할 후보자가 어제 정해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관련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상당히 들썩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호텔 신라는 전 거래일 대비 1,900원 오른 74,90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각각 2.18%, 1.53%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반 사업과 구역은 DF1 구역부터 DF5 구역까지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입니다.
DF-1구역과 DF-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DF-5구역은 신세계와 현대, 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반면 롯데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글로벌 1위 면세 사업자인 중국 국영면세접그룹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1차 관문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호텔 신라는 오늘도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공항 면세점이 다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공고에서 임차료 부담 완화, 계약 기간 장기회, 사업 권역 통합 조정 등 과거보다 유리해진 입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공항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서 출혈 경쟁 사업으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동안 유효했던 2015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찰의 결과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롯데는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하고 이에 투자자들도 공항 면세점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란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가 한동안은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되면서 지금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비상이 걸린 건 맞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경영 공백이 생긴 데 이어 대전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생산 차질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 악재입니다. 회사 외부에서는 벌써부터 오너 리더십이 중요한 신성장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한국타이어는 지난 13일 대전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공장 매출은 2021년 연간 매출액 기준 1조 1,677억 원으로 당해 전체 매출의 16.4%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 8,263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4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의 8개 공장 중 생산 능력은 단연 최대이며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생산 기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타이어가 사고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기업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타이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 공장의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목표로 삼았던 계획들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작년 조현범 회장 취임 후 전기차용 타이어 등 글로벌 신사업 확장과 투자에 탄력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 5% 이상 성장을 목표로 삼아 약 1조 원 대외를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유지보수와 현대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화재 수습 외에도 한국타이어는 작년 임금, 단체 협약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로 협상을 미룬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치킨 프랜차이즈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앙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BBQ와 BHC는 그동안 10년 동안 30여 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렸었는데요. 이번에 BBQ가 BHC의 박 회장을 상대로 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 사실을 복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네, BHC 박 회장의 그림이 드러난 계기는 2023년 1월 23일에 나온 판결문인데요. BBQ가 BHC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소송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증거들은 BHC 박 회장이 한 일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BBQ와 BHC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BBQ가 이제 당시에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 두 회사가 매각 이후에 그때 이후부터 크고 작은 소송이 좀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BCI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가맹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CBCI는 BHC 브랜드를 달고 있는 총 가맹점 등 공개 목록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CBCI는 이 공개 목록에서 개점과 폐점 예정 가맹수점 등이 실제로 차이가 있어 이는 진실보증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BBQ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BCCI는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습니다. ICC는 CBCCI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가 약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 BBQ는 박 회장이 CBCCI와 공모해 가맹점수 상태 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BBQ가 이를 보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이후 박 회장이 BHC 대표로 취임해 BBQ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했고 이는 배임 행위라며 국내 법원의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C 중재 판정이 국내 BBQ, 박현종 손해배상 2심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 사실이 복구가 됐는데 박 회장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거기서 드러났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9일까지 발행과 주고받은 주식 매매 계약서 검토 관련 이메일에는 BHC 박 회장이 참조 수신인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일 당시 BBQ 해외 글로벌 사업부 외국 변호사 D씨는 법무법인 발은에 주식 매매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의뢰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때 참조 수신인은 박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최근에 다크웹을 통해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쿠팡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쿠팡 측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접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20일 최근 다크웹으로부터 쿠팡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객 정보가 단 한 건도 유출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접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자는 쿠팡의 오픈마켓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위스탁을 준 배송업체에서 고객 정보라고 추정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쿠팡 시스템에서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신 기자. 자, 이번에 정보 유출은 해외 오픈마켓 판매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좀 보고 있다고요. 네, 한 해커는 다크웹에 쿠팡 고객 정보라고 주장하는 데이터 샘플을 올렸으며 이 데이터에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 배송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어 배송업체 등을 제외한 회사명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해커 측 주장에 대해 쿠팡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해커의 일반적인 주장으로 데이터가 쿠팡에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며 쿠팡은 당사와 무관한 해커의 불법적인 정보 판매와 관련해 쿠팡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고 고객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9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었던 그 보험사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인물이 아주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신 기자, 거액의 상여금에 힘입어서 30억 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곳의 CEO가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9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고연봉은 작년 보험사가 높은 실적을 내며 상여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정몽윤 회장의 연봉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2%였습니다. 보험사들은 경영진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높은 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삼성화재는 이른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삼성생명은 연봉의 23%를 각각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KB손해보험도 월 상여금의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카드사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제 고액 연봉자가 많이 나왔는데 10억 원대 고연봉을 받은 CEO가 2명이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18억 600만 원으로 최다였고 이명진 신한카드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6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가 2억 4,400만 원, 우리카드가 1억 4,900만 원, 국민카드가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회사의 경우 삼성카드가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일부 카드사들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테라가 지난해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테라가 출시될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주류 시장 전체가 상당히 좋진 않았는데 출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무려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티진로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테라가 작년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10억 병을 돌파해 전년 대비 약 11% 증가의 최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테라는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황으로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연평균 23%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엔데믹을 맞이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유흥 채널 전체 판매는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해 최대 판매를 견인했습니다. 유흥시장의 판매량이 전 부문 성장한 가운데 특히 펍과 클럽 등에서 주로 마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85%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